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가 매우 어렵습니다. 며칠간 쭉 내리다가 살짝 반등 주다가 또다시 며칠 내리다가 살짝 반등 주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경제가 망했다,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다, 지금 반등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가 떨어질 때 잠시 튀어오르는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재 글로벌 증시에 존재하는 악재에 대해서 5가지 불화살로 표현하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이러한 5가지 불화살이 아직 살아있는지, 혹시 5개 말고 또 다른 불화살은 없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에 존재하는 악재는 크게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옐런 재무장관의 애매한 행동, 파월 연준 의장의 애매한 행동, 끝없는 전쟁 리스크, 마지막으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들만 점검해보면 투자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 고물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고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자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저렴한 엔화를 이용하여 엔화를 빌려서 선진국의 주식과 국채에 투자했었던 사람들의 손해가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산 매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증시 하락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것만 보면 일본은 타격이 전혀 없지 않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일본 증시도 엔화 강세와 함께 무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엔 강세와 함께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12%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충격받은 일본 당국은 부랴부랴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래는 다음 통화정책회의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요 며칠 강세를 보여왔었던 엔화의 강세가 진정되면서 증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일본 증시가 불안한 형국에서는 일본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물가만 잡힌다면 오히려 일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도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렸다가 시장이 불안하자 바로 금리를 내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첫 번째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미국의 경기 침체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명드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냥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 봅니다. 이미 미국 재무부는 국채 발행 일정과 규모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발행 규모이지만 여전히 미국 재무부는 적당한 양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것도 안고 가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입니다. 연준의 목표보다 1%나 더 높은 상황이죠.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는 미국의 물가가 0%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연준에서 과감하게 금리를 낮추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했었는데요. 지금은 물가가 꽤 높은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파월은 최대한 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잘못 내리다가는 겨우겨우 잡아놨었던 물가가 다시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페드워치에서 다음 연준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동시에 내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 한 파월은 최대한 천천히 금리를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침체의 조짐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를 세게 내리면서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높은 물가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악재는 바로 전쟁인데요. 잠잠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서 대규모 지상전 작전을 수행하면서 푸틴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역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에게 전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이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펼쳐진다면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 보여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드리면 일본의 금리 인상 문제와 전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옐런의 문제 역시 이미 국채 발행 계획이 다 나왔으니 더 이상 다룰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소극적인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우리가 안고 가야 합니다. 그냥 생각보다 기준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침체를 가리키는 50 이하가 나왔고요. 그에 비해 서비스업 지수는 호황을 가리키는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은 침체고 서비스업은 호황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 다들 헷갈려하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은 경기 침체 그거 뭐야? 그냥 일시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도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2.5%에서 2.9%로 높여 잡으면서 미국 경제가 아직 튼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미국 경제는 튼튼한 것일까요? 제가 볼 때에는 아직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무언가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이러한 물을 가둬놓은 뚝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4.1%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실업률이라는 것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재빠르게 기준금리를 내려줘야 하는데요. 파월 2부는 도대체 재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네요. 과거의 경우를 봤을 때 실업률이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 난 이후에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것 빨리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의 중단을 통해서 실업률의 상승을 억누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불법 이민자를 막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 때에는 불법 이민자가 매월 10만 명 이상씩 들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후보자를 위해서 불법 이민자를 막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불법 이민자 수는 8만 명 정도이고요. 7월 달에는 5만 7천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불법 이민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업률 역시 반대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를 막았기 때문에 고용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금리 압박 속에 미국의 카드 빚이 무려 1,57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율이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신용카드의 대출 연체율, 검은색으로 표기된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을 잘 보시면은 2022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대출 잔액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출 잔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생활을 영위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러할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게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고요. 검은색으로 표기된 것은
실업률을 거꾸로 그린 것입니다. 검은색이 아래로 뚝 떨어질 때가 바로 실업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뚝 떨어졌을 때 바로 실업률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그랬고요. 2008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뚝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속화된다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 대출의 70%는 바로 모기지 대출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미국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기지 대출을 잘 보면은 90일 이상 연체율은 2%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연체를 보이고 있을지라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체율이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8년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9%에 육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세 발의 피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출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온다? 이것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만 봤을 때는 경제 위기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는 미국에서 조금씩 침체의 균열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래요. 연준에서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 분명히 부진한 경제 지표가 하나 둘씩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증시가 한 번씩 흔들렸다가 다시 연준에서 비둘기스러운 말을 해주면 증시가 올랐다가 또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오면은 한 번씩 증시가 흔들렸다가 그러다가 좋은 경제 지표 한 번 나오면 증시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증시가 당분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대장 섹터, 대장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추천주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가 생각보다 괜찮다, 다른 섹터에 비해 좋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예시로 들었을 뿐입니다. 증시에는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꾸준히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닝 브리핑, 마감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께 어떠한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설명드리고 중간중간 증시 이벤트가 발생되면은 이것에 대한 풀이 역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의 계좌를 보면은 이렇게 유망 섹터 기반으로 투자했더니 최근에 1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계좌는 오히려 76% 정도 두둑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좌를 이렇게 불린 비결 역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8월부터 네프콘 비용을 인상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9월부터 네프콘 비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혹시 저의 네프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8월 달에 미리 오셔서 한 번쯤은 체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